예, 기초 GS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1교시는 시험을 원래 보고 60분 동안 50점짜리,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가 원래 이제 진도별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이제 그 사안을 이제 그 정리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원래 이제 그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보통 이제 첨삭 내지 점수, 채점 이제 같이 해보거나 의미를 찾는 시간인데, 첫날은, 그 1교시를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1교시를 하고 2교시에 그 수업을 이렇게 그 시험을 보시고 3교시에 이제 또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 오늘 같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 1교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제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강의 계획서 있죠. 그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2024년 60일에 변리사 2차 민사소법 시에 사례 시험 준비를 하는 동차 준비생. 그러니까 대시나 뭐 삼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동차를 준비하는데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점적인 거고, 그러면서 진도나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초 GS에서의 그 수업 구성이라는 게 이제 출제 및 수업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출 문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내용의 어떤 문제 중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고 꼭 풀어봐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정도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의 차별화라고 하는 건데 뭐 엄청난 차별화는 아니고,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이따 2교시부터 이제 하겠지만 그 교수들, 그러니까 채점기준표라든지 다른 교수들이 답안 작성한 걸 같이 확인하면서 어떤 답안이 가장 좋은 답안이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면서 가장 그 좋은 답안 의미가 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3교시에 그 끝나면서 첨삭과 뭐 채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시험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 준비물 있죠, 그죠? 그래서 꼭 준비해야 될 게 법전입니다. 법전, 시험용 법전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그것 가지고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초 GS에서 제가 오픈북을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오픈북을 허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픈북을 보고서도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심지어 책을 펴놓고도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그 책을 안 보고 써야 되는데, 책을 안 보고 썼을 때 어떤 상황인지, 책을 보고 썼을 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오픈북 해봤는지 모르지만 오픈북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장악하지 못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오픈북을 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60분 동안에 50점짜리 4문제나 5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표와 그 다음에 출제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진도표 출제범위 1회, 2회는 소속 요건을 얘기할 거고, 3, 4, 5, 3회, 4회는 변론 절차하고 증거 절차인데, 이때 보통 기초 GS 1회, 2회는 좀 열심히 하다가 3회, 4회쯤 가면은 거의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실제도 어려워요. 이게 그 변론 절차하고 증거법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그러다가 5회 때 가면 기판력을 신기하게 잘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스테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판력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게 암기하기가 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잘하더라. 그래서 3회, 4회를 버틴 사람은 5회, 6회 때 뭔가 희망을 갖고 있다가 다시 또 7회 때, 8회 때 절망으로, 그리고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는 이런 기초 GS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답안 진도별로 진행하면서 진도별 나오는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정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법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 제가 보통 기본 강의 하면서 보통 내용 정리를 2번 정도 해주고, 사례 강의 할 때 1번 정도 해서 최소 3번 내지 4번 정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나머지 마지막 기초 GS에서는 법전을 가지고서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이냐, 정리할 것이냐, 이 진도별로. 그래서 1, 2, 3, 4, 5, 6, 7, 8까지 해가지고 법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지 나머지 이제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법전은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그 제가 여기 또 이게 답안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사례 시험에 나왔던 비슷한 문제에 대한 답안인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샘플이니까 열심히 잘 써라 이런 취지고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갖춰서 쓰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써봐야지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도 얘기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건 2교시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회 때, 2회 때 하는 게 이제 소송요건입니다. 소송요건 1하고 2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소송요건이라고 하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법원, 당사자, 소송물에서 법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고 법전이 없는 상태에서 또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걸 이해하는 거죠. 일단 우선 그럼 법전에 뭐가 있느냐 이거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전을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민사소송법이에요. 그죠? 민사소송법 해가지고 여러분 개정이 2023년도 또 개정이 됐어요. 어쨌거나 민사소송법 해가지고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그리고 제1장 이 법원이에요. 제2장이 당사자고 그러면 1장, 2장 이렇게 있는데 그럼 소송물은 법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물은 학설과 판례로만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 놓고 제3장, 제4장까지 했는데 소송비용과 변론 절차예요. 그래서 제4장, 3장이 소송비용이고 제4장이 변론 절차인데 변론 절차가 총칙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 변론 절차에서 총칙이라고 하는 건 제1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2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놓고 나서 1편이 총칙이고 제2편이 뭐겠어요 그러면 2편이 1심 절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1심 1심 248조가 있고 249조가 있는데 248조가 소장 제출이고요. 249조가 그 기재사항입니다. 이 기재사항인데 기재사항 안에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소송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을 쭉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법조문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법조문대로 쭉 가면서 내일까지는 요 정도 그건 그 뒤에 254조까지 왜냐면 변론이니까 그럼 변론 들어가면 또 얘기하자면 제3장이 소송비용이고 제4장이 변론 절차인데 그러면 그 257조 이하와 그 다음에 요 뒤에 제4장 변론 절차에 관한 논의가 또 법조문이 계속 왔다 갔다 크로스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법조문만 들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법조문 가지고 어떤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법정 가지고 베낄 수 있는 문제는 나오기 힘들겠죠. 그러면 학설과 판례가 혹은 판례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판례나 학설의 의미를 파악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맨 처음에 민사소송법 들어가면서 민사소송법이 뭐냐? 민사소송법. 그 민사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미 했었겠지만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사, 헌법 이런 게 쭉 있으면서 우리가 앞에 맨 책에 보면 그 민사소송할 때 민사와 다른 법, 특히 이제 민사와 가사 이런 차이가 뭐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법이 있는데 소송법하고 집행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송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법조문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럼 교과서에다 이제 누구나 책에나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좀 나오기 힘들겠죠. 왜냐면 집행이나 비송은 요거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 기본서를 받고 기본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법조문대로 쭉 해석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법이 뭐예요? 법이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공법이잖아요. 공법이니까 강행규정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강행규정이니까 강행규정에 위반된 행위, 여러분 103조에 위반된 거 있잖아요. 민법 103조 위반되면 무효잖아요. 행위가 무효입니다. 행위가. 그러니까 소송 행위가 무효인데, 이 소송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무효인 행위를 간과한 판결 있죠, 그죠? 이 간과한 판결은 유효의 무효예요. 다시 또 위법하지만 유효고, 유효니까 취소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취소가 다시 또 상소나 재심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앞에서 미리 한번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효인데, 일반적으로 유효인데 유효지만 무효인 게 4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4가지가 제망, 적해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어차피 이건 해석법학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해석해 나가면서 쭉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앞에서 민사논법, 그러니까 법조문, 민사논법 제목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민사논법 제목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쭉 떠올리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지. 그래 놓고 몇 조로 가요? 이게 끝나고 나면, 민사논법 끝나고 제1편 총칙의 제1항 있잖아요. 1조. 1조에 보면 1조 1항이 민사소송법 2상이에요. 민사소송은 공정하고 신속하고 소송경제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1항이 있고 2항 있잖아요. 1항에 1항이 있고 2항인데, 2항이 뭐 이게? 신의칙이에요, 신의칙.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2상이 신의칙이다, 이거. 2상, 그럼 신의칙이라는 건 잘 보시면 소송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송. 그 소송에는 또 얘기하지만 소송은 소제기도 소송이고, 변론도 소송이고, 뭐 상소도 소송이고, 다 소송이에요, 다 소송. 그러면 소제기, 변론, 상소, 뭐 개별적인 모든 소송들은 다 뭐에 맞춰야 돼? 신의칙에 맞춰야 돼요, 신의칙에. 대부분의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됐다. 그러면 이 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따라서 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 자체가 신의칙이 위반되면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보이기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신의칙은 이상이지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변론 자체를 신의칙에 위반하면 법원은 변론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변론 자체의 증거 신청을 철회한다든지 증거 신청을 기각한다든지 이렇게 될 거고, 항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항소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돼. 불항소 합의를 했는데, 불항소 합의해놓고 항소하면 그 항소 자체가 뭐예요? 소송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칙이라고 하는 해석의 원칙인 거예요. 그 해석의 원칙에 관한 문제를 하면서 개념, 그 다음에 적용 여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선택적 적용설하고 보충적 적용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충적 적용설에서 실정법이 있으면 실정법을 우선으로 하고 실정법이 없을 때 신의칙을 적용한다. 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유형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뭐예요? 부, 모, 실, 남. 이렇게 이제 또 개별적으로. 이거는 그 유형, 분류를, 부당 형성, 모순행위 금지,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소권 남용 금지 원칙, 그렇죠. 남용 금지, 그쪽에 권리 남용, 소권 남용 금지 원칙 해가지고, 자주 얘기하는 금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부당 형성이지만 또 뭐가 돼요? 소권 남용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의 그 해석의 원칙이니까. 가끔 물어보는데 실효의 원칙하고 소권 실효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얘기하잖아요. 실효의 원칙은 우리가 지금 소송법에서 하지만 어디서 적용돼요? 민법에서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안 되거나, 소송법에서 실효의 원칙은 또 적용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법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소송법에서 실효의 원칙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 그러니까 실효의 원칙은 실제법이든 그 다음에 소송법이든 적용되고,
보세요. 이게 이제 소권 실효 문제는 대개 그 해고 무효하고 부당이득 청구하는데 부당이득 청구는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돈 다 받아놓고 안 하기로 해놓고서는 한 6년쯤 지나가가지고 해고 무효 확인해서를 제기했어. 그러면 해고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서 이게 이 자체 무효 그 신의칙 이게 위반되는 거 부당이득 청구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지만 이 소 자체가 또 무슨 문제예요? 신의칙에 위반된 소잖아요. 그러니까 해고 무효라고 하는 이 무효 사유 여부,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실체법적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실효위원칙 문제와 그것과는 변론으로 그걸 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지. 이게 어떻게 같은 문제야. 그래 가끔 거기다가 실효위원칙하고 예, 그 소권 실효하고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어떤 거에 대한 실효위원칙이 적용돼서 소권을 실효할지 안 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고 보세요. 해고 무효까지 그 퇴직까지 다 받아놓고 난 절대 그리고 심지어 다른 회사까지 취직했어. 그래놓고 나서 그 회사가 잘 나가.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회사를 상대로 몇 10년이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실제법적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과 변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소로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요 소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실제법적인 것과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소권이 실효되기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권이 실효되지 않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언제나 소권이 실효된 거나 언제나 소권이 실효가 안 되거나 이런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법적인 거하고 소권의 실효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고 또 소권 실효 문제는 또 소권 실효가 인정되거나 부정되거나 하는 거는 사안마다 왜냐면 신의칙 적용 문제니까 다른 거다. 근데 자꾸 거기다가 어떤 거는 소권 실효를 인정하고 어떤 거는 소권 실효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법상 실효위원칙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돼요. 적용되지만 소권이 실효되는지 안 되는지 뭐야?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언제는 실효위원칙 적용된다고 해놓고 언제는 또 소권 실효가 안 된다고 해놓고 뭐 나보고 어쩌라고 사안마다 다른데 그거는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유형이라는 거하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소권의 실효 문제와 실제법적 실효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소권 실효 문제는 실효의 원칙의 하나에 포함되는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소권 실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변론도 실효될 수 있어 없어? 변론도 실효될 수 있지. 왜냐하면 당사자들끼리 변론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변론해버리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증거계약, 자백계약 해놓고서는 홀딱 와가지고 증거 아니라고 해놓으면 그것도 뭐에 위반된 거예요? 신의칙에 위반된 거지. 무슨지 알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신의칙에, 그러니까 그게 또 실효의 원칙에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는 거고 부당이득, 그 부당 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또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일 뿐이라고 소권이 실효의 원칙에 적용되는지와 다른 문제인 거지 이게 같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카페에 누가 질문해라 올라왔길래 그거를 막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거 다른 거예요 라고 그냥 개념상 구분이 됩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해놨는데 혹시 그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그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개념이 아니고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실효원칙은 실제법이나 소송법이나 또 다 달라지고 같은 그 소송행위라 하더라도 소제기에 관한 문제와 소송 중에 변론하는 문제와 다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나오긴 힘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자체가 소송요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의칙에 위반된 거는 신의칙에 위반된 소제기 자체는 신의칙에 위반됐으니까 소제기할 수 있으니까 집행할 수가 없고 집행할 수 없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부익이 없는 거라고 해가지고 신의칙에 위반된 거는 뭐가 없다고? 권리부익이 없다. 이 권리부익이 뭐가 이게 소송 요건이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우리 소송법에 있어요. 없어? 여러분들 우리 민사소송법 어디를 봐더라도 그게 권리보익 얘기는 민사소송법 어디를 보더라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법조문을 조문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진도를 설명하는 이유가 조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조문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다 알 수 없지. 조문에 있는 걸 왜 시험에 내? 미친놈도 아니고. 나올 수도 있지만 괜히 미친놈이라고 했다 내가 또 미친놈이 되니까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1조 2조 1조 제1편 1조 2항의 신의칙이 중요한데 이것도 결국 학설과 뭘로 왜냐 이거 백지조항이라 하죠. 백지조항. 백지조항이라고 하는 건 학설과 판례로만 특히 이게 판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신의칙이 판례로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시험 내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법조문 보면 이게 다 떠올라야 돼. 그 얘기는 책 한 권이 다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 그 정도가 돼야 시험 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기초지에 쓰니까 책을 보면서 떠올려봐라. 이런 취지로 오픈북을 하는 거고, 과연 그게 60분 안에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란 말이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전에 이제 법원 들어가면 이제 2조부터 나와, 2조부터. 2조가 제2장, 1장, 제1장 법원에 놓고, 제2조가 2조부터 몇 조까지? 2조부터 6조까지 전부 다 뭐라고 써있어요? 보통 재판정이라고 써있잖아요. 제목 자체가. 2조부터 무슨 보통 재판정. 누구를 위한 거야, 이게? 피고를 위한 거잖아요. 피고를 위한 거. 그 다음에 7조부터 24조까지 우리가 뭐라 이거를? 특별 재판정. 그 다음에 25조 우리가 관련 재판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경합을 한다.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법조문을 뭐 했을 뿐이야, 지금. 정리를 했을 뿐이지. 보통 특별 재판정에 특히 의미가 있는 게 8조, 12조, 18조. 8조, 12조, 18조 특히 의미가 있으니 게 알아두고 12조가 뭐야? 8조는 의무이행지, 12조가 영업지, 소재지 재판정. 누구 영업지? 원고, 피고는 얘기할 게 없고. 그리고 피고도 가능하지. 피고의 영업지, 소재지도 가능한 거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알아두고. 관련 재판정은 25조 1항하고 2항하고 객관적 병합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병합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법원이라는 건 이 법원이라는 건 어느 나라 법원이죠? 당연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대한민국 공화국이죠. 대한민국 공화국의 뭐야? 근데 지금 보면 공화국인가?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대한민국 공화국의 법원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대한민국 공화국의 법원이면 당연히 재판권이 있어요, 없어요? 재판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재판권 중에 인적 면제주의하고 그래서 인적 면제주의에 관한 문제가 뭐 면제 여부니까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우리 판례가 어디 있다고? 상대적이라고. 그래서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혹은 외교적인 행위를 통하면 이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만약에 우리나라 기시다가 나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면 걔는 최소 감옥 300년이야. 왜냐면 독도가 자기네네 땅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한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반역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처벌할 거예요. 우리나라 오면 그럼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겠지, 일본하고. 한번 떠야 돼, 그죠? 어쨌거나 우리는 한번 떠야 돼, 일본을. 그 노량 봤어요, 노량?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있잖아요. 열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정말 그 대단한 겁니다. 안 봤어요, 표정들이 지금. 파묘, 노량, 이런 거 꼭 봐야 됩니다. 하여튼, 파묘 꼭 봐야 돼요. 어쨌거나 지금, 별로 재미없으니까 그럼 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이것도 역시 뭘로만 존재해? 학설과 판례로만 존재하고 요 물적 재판권이 국제 재판 관할은 이거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이거 국제
사법에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국제사법을 또 써줘야 되니까 좀 출제하기가 좀 힘들지 않는가.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나오면 우리 법전에 없는 것들은 법전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건 어디에 기재돼야 돼? 문제 속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설과 판례는 존재하니까 나올 수 있지만 전에도 이게 학설과 판례는 존재하다가 국제사법에서 완전히 규정을 해놨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여지가 없겠지.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법원의 관할 문제인데 관할 문제가 원래 뭐예요? 법정 관할 있고 이제 구분 우리가 지금 2조부터 하는 게 법정 관할이잖아. 법정 관할. 그 다음에 그 지정 관할 있고 그 다음에 거동 관할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관할의 분류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건 학문적인 거지. 왜냐면 법정 관할이라는 게 우리 법에서 보는 거니까. 지정 관할 보세요. 지정 관할, 거동 관할. 거동 관할은 29조하고 30조가 있고 지정 관할은 28조인가요? 28조가 지정 관할이고 그 다음에 법정 관할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잘 보세요. 뭐가 또 있을 수 있냐면 26조 한번 봅시다. 26조. 26조를 보면 소송 목적값의 산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26조 1항에 보면 법원조직법이 법원조직법이 나오잖아. 그럼 법원조직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엔 다시 또 단독과 합의부가 있고 그 단독과 합의부를 나누는 걸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사물관할. 그래가지고 법정관할에는 또 직사토. 직분관할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이니까 의미가 없고 사물관할을 단독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합의부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법원조직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할 건지에 관한 문제는 또 입법적인 문제인데 사물관할에 관해서는 민사소송 규칙에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사물관할의 근거가 26조하고 27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가 가능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사물관할에서 의미는 속가 합산의 원칙에 적용될 거냐 합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될 거냐 이런 법조문들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봤지? 2조에서 6조, 7조에서 24조, 25조 관련 재판적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봐봤어. 사물관할 26조하고 27조, 28조가 지정관할, 그 다음에 29조, 30조 이렇게 된 거예요. 법조문이 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건 어떤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정해지겠네요. 그죠? 그럼 다시 들어가면 요 지정관할 의미가 없어요. 근데 법정관할 중에 사물관할에 관한 26조, 27조는 법조문에 있지만 구체적인 거는 민사소송 규칙 등에 관한 민사소송 사물에 관한 민사소송 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3천에서 2억, 2억에서 5억, 5억에서 그 이상 해가지고 합의부 사건 단독인데 단독, 소액 단독, 중액 단독, 고액 단독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런 것들은 굳이 법조문에 규정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법조문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법조문만 거의 알 수 있는 거고 여러분 특히 24조는 잘 알고 있어야지. 그죠? 24조의 특허 등에 관한 소송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제가 같이 시험 문제 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나올 게 거동관할인데 29조가 합의관할 문제고 그 다음에 30조가 변론관할 문제잖아요. 그죠? 그 합의관할에서 의미가 있는 건 전속적 관할 합의 문제와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은 판례로 존재하는 거니까 학설과 판례로 존재하는 거니까 법조문 하나에 들어가 있는 쟁점들에 대한 판례들 있잖아요. 그죠? 학설과 판례들을 그때그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과연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그게 있는데 그걸 쓰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일단 그런 거 논의를 이제 사례 시험을 통해서 하고 변론 관할 때는 변론이라는 건 뭐예요? 청구 단순한
청구 기각만 가지고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의 논란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느 아침에 떠오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정리를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 이 관할을 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예요? 관할을 하는 거는 이유는 관할 위반 여부를 따져주는 거죠. 관할 위반 여부를.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라고 하는 건 일단 보세요. 전속 관할이면 이건 뭐 직권으로 판단해야지. 직권으로. 그죠? 그 다음에 임의 관할이면 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조의 변론 관할에 성립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할 위반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송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문제가 있고 관할권이 있는 데서 있는 곳으로 하는 이송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요걸 우리가 34조 1항의 이송 나머지 문제를 따져주는 거고 그러니까 34조 1항이라고 하는 건 관할이 없는 데서 있는 곳이니까 전속 관할은 바로 적용되지. 당사자의 신청이 없든 있든 무조건 하는 거고 임의 관할인 경우에는 관할 위반을 따져줄 근거가 당사자가 관할 위반을 주장해야만 따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위반을 주장하는 것과 위반에 대한 이송 신청권을 주장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신청권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요 관할 위반에 대한 이송에 대해서 몇 조로 가냐면 39조 보세요. 39조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는 바로 요 항고 때문에 그래요. 항고 때문에. 39조의 즉시 항고를 보면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이잖아요. 이송 결정은 문제가 없는데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이라는 게 즉시 항고인데 만약 신청권이 없으면 항고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39조 자체만 가지고 생길 수 있는 판례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송 신청권이니까 그렇게 결국 34조에서 이송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가 또 당연히 있어야 39조와도 연결되기도 하고 신청인 이송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지금 짧은 지금 한 20분 동안 지금 법조문을 몇 조까지 보고 있냐면 지금 40조까지 보고 있어요. 40조까지 보고 있고 41조부터 또 뭐가 나와요? 제척 기피 회피가 또 나오잖아요. 볼 필요가 없죠. 제척 기피 회피에서는 뭐가 쟁점이었죠? 41조 1항 5호에 있는 전신관여 문제. 그 다음에 43조에 그 기피 사유에 있는데 기피 사유에 주관적 범위와 주관적 사유와 객관적 사유. 그리고 제적 사유와 기피 신청에 있어서의 정지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을 때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이러한 개별적 장점들이 그 법조문하고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법조문을 보면 여기에서 법조문 자체에서 이해되는 게 있고 법조문을 통해서 학설과 판례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주어진 사례를 가지고 뭘 가지고 써야 될지가 이제 논의가 되겠죠. 일단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41조부터 제적 기피 회피인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몇 조까지? 50조까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나서 몇 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법원 제적 기피 나면 51조부터 나오는데 51조가 뭐야? 51조가 그러면 제2장이에요. 이때 제2장 당사자 그리고 제2장 제1절이 뭐예요? 제2장 1절이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제2절 제3절 제4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당사자 중에 제1절 소송 능력 당사자 능력하고 소송 능력이 있는데 그래 놓고는 51조에 보면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해놓고 52조에 보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한 혹은 법인 아닌 사단 등에 대한 당사자 능력 그리고 53조가 뭐예요? 선정 당사자.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까지 나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선정 당사자를 이해하려면 당사자 적격 문제가 또 논의가 되고, 당사자 적격이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어 없어? 없잖아. 당사자 적격은 순전히 뭐에 맞춰져 있어요? 학설과 판례로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적격을 무조건 시험에 낼 생각을 하겠지. 왜냐하면 너희들 법전 들고 있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되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교과서적으로 법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전이 없는 곳에서 학설과 판례, 특히 판례가 이제까지 해왔던 논리적 근거가 뭐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커지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할 때 제가 제2장 당사자 들어가면 당사자의 개념, 그리고 당사자의 특정된 당사자를 가지고 확정하고, 원래 특정된 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 당사자 자격을 살펴보고, 당사자 자격에 다시 또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소송 능력, 그 다음에 3번 변론 능력. 소송 능력까지는 51조에 나와 있는데 변론 능력부터는 변론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144조에서 진술금지와 출석금지에 관한 논의 생기면서 나오는 거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당사자인데 당사자와 비교되는 게 뭐예요? 당사자 비교. 소송 대리 문제잖아요. 그죠? 소송 대리 문제. 네. 그래서 제1절, 2절, 3절, 4절까지 해가지고 소송 대리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는 제1절 당사자, 제2절 공동소송, 제3절 소송 참가, 제4절이 뭐예요? 소송 대리인이에요. 그럼 2절하고 3절은 빼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써먹어야 될 소송 요건은 뭐야? 1절하고 4절 소송 대리인밖에 없겠네요. 그 소송 대리는 소송 무능력자를 전제로 하는 거고, 또 변호사 대리를 원칙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소송 대리권은 또 법률행위 유효권이듯이 소송행위 유효권 중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소송 대리권이 있겠지. 여러분들 민법 하다 보면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뭐예요? 성립요건이고, 일반적인 성립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특별 성립요건이 뭐예요? 대리행위일 때 대리권이 있을 것. 마찬가지로 소송행위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데 소송 대리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 대리인은 또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소송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럼 소송 요건이 아니야. 소송 요건이고, 이런 식의 이제 법리들을,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이 법조문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냐를 쭉 설명해 놓은 거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법조문을 보면 그게 다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법조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51조, 53조, 52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56조가 뭐예요? 56조가 특별규정해가지고 이른바 치포인 화탈,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상소제기, 반소제기 뭐 이런 거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특별수권 어디서 봤었죠? 소송 절차 중단해서 소송 대리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소송 대리권이 있는데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요 얘기 또 연결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56조, 59조 보세요. 59조. 59조를 보면 소송능력 흥별에 조치해가지고 또 뭐가 필요해? 보정명령. 이런 논의가 있고, 59조는 또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뒤에 제4절 해가지고 90조 봅시다. 90조에 보면 소송대리권의 범위. 요게 또 56조하고 연결돼서 또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법조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조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러면 오늘 앞으로 이제 수업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까지 시험이에요. 1회에서는 여기까지 시험 나올 거고요. 그럼 네 문제인데 어떻게 다 내? 그 중에 이제 뽑아서 내는 거지. 내용은 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내용은 다 정리가 돼야 될 거고, 여기까지. 물론 이 내용은 수업하면서도 정리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 풀면서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시면 되고, 같이 또 정리해보는 거고, 요 뒤에 소송 능력과 소송 대리 문제, 그 다음에 소송물 문제는 2회 때 가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하고 목요일날 1회하고 2회는 소송요건 중에 법원, 당사자, 소송물. 소송물하면 아까도 254조, 아니, 249조하고, 어디 있었지? 249조하고 248조니까 소재기에 관계돼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조문이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마찬가지인데,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걸 갖다 끄집어다가 뭐 하는 거예요? 또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고,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걸 언제까지 연습해야 돼요? 시험 보는 전날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리가 안 되면 이게 힘들어진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부분 법원 문제와 당사자 중에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당사자 확정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당사자 확정의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표시정정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소제기 전 사망.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 4번 성명 모용 소송. 5번 법인의 법인격 부인론. 요렇게 한 대여섯 개의 쟁점인데 이게 150개에서 160개의 쟁점 중에 다 쟁점인 거예요, 다. 그렇게 다 이렇게 쟁점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둬야 되고, 뭐 어느 게 나올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단서는 있지. 어떻게?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나온 건 올해 나오기 힘들어요. 왜 힘들어? 작년에 아무리 머리가 빠가라 하더라도 작년에 봤던 거 올해 보면 또 알아볼라.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주 보는 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2년 안에 나온 건 안 나오고, 그러면 150한 60개 중 정도의 쟁점 중에 작년, 재작년에 안 나오고 진도별로 나가면서 꼭 정리해야 될 것.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초 GS죠. 동차반 기초 GS에서 보통 한 35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동차반 실전 GS에서 또 몇 문제가 나와요? 60, 거의 70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대략 한 100문제에서 105문제 안에서 150개, 60개의 쟁점 중에 뺄 거 빼고 꼭 필요할 것만 집어넣으면 한 100문제 안에서는 작년도 그러고 재작년도 그러고 거의 지금 6년 동안 거의 한 100%는 아니더라도 동차반들한테 100%를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욕심이야, 욕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돼? 이 정도 걸 거의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른 GS도 보면 되고요. 이거는 거의 100% 알아둬야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100% 써야 되겠다 라고 해놓고, 그러면 특, 상, 민이잖아. 그러면 특화하고 상표에서는 이거 2년 동안 해왔으니까 요거에서는 보통 한 150등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둘 다 어떻게든 150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도 2년 동안 해왔고 오히려 여러분이 더 잘하지. 객관식 하면서 정리해왔으니까. 그럼 민소법은 400등 안에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 몇 등이니까 합격하니까. 원래 이 전체 평균이 몇 등이면 돼? 전체 평균 600등 안에만 들면 돼요. 왜냐면 이거 다 합해가지고 3으로 나가면 몇 등이니까? 평균 200등이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등수를 다 합해서 몇 등 안에, 여러분들 대학교 뭘 맞아야 돼? 합사. 세계 영역에서 합사만 맞으면 서울권으로 오잖아. 그죠? 저기로 가려면 합 3. 아니야. 그래, 다 대부분이 다 합사야. 그죠? 거의 서울권 중에 웬만한데 그래도 상위권 합사, 어디는 합육. 저쪽 그 한강 저 밑에 그 대전 이하로 하려면 합 7, 8 이렇게. 8도 되게 좋아. 잘 나오는 거예요. 4개 다 해가지고
근데 합사가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하고 세대가 틀리지만 보니까 합사가 굉장히 힘들더만. 쉬워요, 어려워요? 세계 영역에서 합사를 받기가 쉬운가? 어렵지? 그 얘기는 우리가 합 600을 받으면 돼. 특허, 상표, 민사노법. 그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전략을. 여러분들이 내가 민사노법 요번에 해가지고 내가 200등 안에 든다. 그럼 제시나 삼시는 그럼 바보야? 걔네들은 뭐 이제까지, 이건 절차라서, 절차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을 들이면 잘해. 근데 실제법이나 이런 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체로 이론과 그 자체로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거 더 이상 맞을 수도 있어요. 전략적인 거예요, 전략적인 거. 그러면 우리 민사소송법은 400등 안에만 들고 나머지는 150등 안에만 들면 합 6이야. 합 600이야. 합 600이면 200등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리사 1등하고 변리사 200등하고 아무 차이도 없어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동차의 전략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시 애들은 얘기도 안 해. 그 제시나 삼시 떨어지면 바보라 그래, 바보. 왜냐면 2년 동안, 3년 동안 민사소송법을 했는데 그 정도 점수밖에 못 받는 건 바보지. 라고 여기까지 말이 나오는데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수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요걸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앞으로 푸는 문제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이거 왜냐, 연습이니까. 연습은 모방입니다, 모방. 알겠죠? 어떻게 연습하고 모방하는 게 잘 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8번 동안 할 거고, 또 실전지에서를 통해 또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문제가 나오면 흉내를 낼 수가 있어. 어차피 동차반에선 흉내 내기지, 뭐든지 흉내 내기를 잘해야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폼이 나와야 돼, 폼이. 여러분, 폼이 나온다는 말 있잖아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폼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답안지도 폼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전략을 이렇게 세우세요, 전략을. 속으로 계죠. 이거 150등 어떻게 하냐고. 아니, 이것도 못하는데 그럼 민사법을 어떻게 150으로 해? 말이 돼? 특상을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해온 이것도 150을 안 하는데 이제 3개월 해가지고 어떻게 150등 안에 들어? 미친놈들. 그거는 정말 짜증나네. 어떻게 가능해, 이게. 이게 특상을 2년 동안 막 그렇게 객관식하고 막 미리부터 기초지에서 다 했는데 우리 지금 민사소송법 한 지 몇 달 됐어, 지금. 2월 20 며칠부터, 6일, 7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껏 한 2번 정리하고, 사례 한 2번, 한 번 정리하고, 기초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봤더니 150등이라고. 미친놈이지. 그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 아니, 그럼 거듭 얘기하면 제시나 삼시는 어떻게 돼? 걔네들은 그거 완전 뭐요? 미치는 게 아니라 바보야? 빠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튼 이 전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외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흉내내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400등 안에 300등 안에만 들면 돼. 가장 좋은 거는 이거 300등 안에 들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찾아주면 돼. 여기서 300등 안에 들으니까 아까 잘못했네. 이게 300등 안에 들어요. 300등 안에. 죄송합니다. 이거 300, 이걸 안에 들어지, 이걸. 100등 안에 들든지 뭘 해야 되겠지. 그죠? 여튼 합해가지고 600이니까. 이걸 300등 안에 들든, 400등 안에 들고, 100등 안에 들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는 등수의 차이가 뭐 110등이고, 이건 90등이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300등 안에 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거듭 얘기하지만, 이 민사소송법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중에 합격자들이나 혹은 제시 삼시 하는 애들이 뭐라 그래? 동차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뭐 하라고? 무조건 민소 들으라고 해, 안 해? 걔네들 왜 그렇겠어? 그러면 동차할 때 그 부진동 동차, 말도 잘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부진동 동차. 아니, 4시 합격하면 어떡고, 5시 합격하면 어떡해요? 무조건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더군다나 부진정 동차는 뭔 부진정 동차야. 뭐 동차 합격인 거지. 이게 무슨 어디가 있어요.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바닥에서는
합격이 장땡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합격.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전략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300등 안에 들고 350등 안에 들고 그리고 나서 특상은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신기하게 제시, 삼시도 특상은 언제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민소법은 일정해요, 이게. 앞으로 하면 많이 느끼겠지만, 민소법은 실력에 따라서 나와요. 근데 특상은 가끔 실력과 상관없이 나올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복불복이라서. 판례가 어떤 거는 뭐, 아는 거 나오면, 그러니까 특허 상표들의 그 무슨 문제가 생겨?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는 찍는 문제가 나왔냐, 안 나왔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민사소법은, 물론,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잖아요. 근데 실제법에 해당하는 특허나 상표는 판례 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데 그거 자체가 독자적인 이론인데 소송법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단 말이야, 특별한 게. 그거 계속 하면서 느끼도록 하고 일단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 전략 문제라든지 그래서 기초 GS하고 요거 꼭 35, 대여섯 문제 중에서 우리가 꼭 풀어야 될 거를 우리가 하면서 오늘은 1차 때는 그럼 여기까지 법조문으로서는 보통 한 53조, 52조까지 시험에 나오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정리하거나 판례를 가지고 풀고 그러면서 내용도 정리하고 또 그러면서 오늘 끝나고 나면 최소 오늘 본 거 오늘 거의 답안을 연습을 하세요. 사례 본 거하고 또 2교시에서 이제 이거 1시간 시험 보고 나서 3교시에서 하면 알겠지만 이게 사례 문제에서 가장 그 잘못되는 사례 강의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사례에 대한 공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례 수업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기초 GS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미 욕봤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설명하면 바로바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공통된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느껴봐요. 아시겠죠? 그 전에 혼자 힘들어야 되겠지, 그지? 1시간 동안. 근데 1시간 있잖아요. 엄청 빨리 가요. 여러분 잘 보시겠죠? 1시간에 뭐야? 이럴 거래요. 내가 들어와서 1시간 다 됐어요. 그러면 5분만 더 주세요. 나한테 5분만 더 달라면 더 달라면 뭐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5분이 아니라 500분도 더 주고 싶어. 근데 실제 들어가면 여러분 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2회 때는 이제 사안 가지고 설명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하겠어요? 다음에 할 진도별로 또 뭘 정리하겠죠? 법조문을 쭉 정리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8번 동안 뭘 통해서 법조문을 통해서 진도별로 쭉 정리하고 이러면 이제 조문 특강인데 조문 특강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조문 가지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조문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문에 없는 학설과 판례가 시험에 나오지 조문에 있는 게 왜 나오겠어? 물론 조문에 있는 것도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조문에 뒤에 숨겨진 것들을 알아줘야 돼요. 숨겨진 것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구체적인 답안 작성 문제는 제가 아까 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드린 거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랬을 때 답안지 구성을 하는 게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이걸 계속 한 3회 정도는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답안지 쓰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 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갔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답안이 뭐냐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 기초 GS에서는 여러분이 60분 동안 답안지를 써보고 어떤 답안이 가장 유용할지 내용은 또 어떻게 정리할지 그 내용 정리는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하고 그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8번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언제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정리하시고 법조문을 꼭 보시는 훈련을 2기회에 갖도록 하고
법조문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어느 건 법조문에 없을 때 어떻게 쓸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책을 다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어느 정도의 의미. 그렇게 되면 한 100등 안에 드는 거고, 반만 떠올리면 300등 안에 드는 거고, 반의 반만 떠올리면 600등 안에 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민서 자체가 600등이면 나머지 1등에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죠? 민서는 그래도 한 300등, 350등 안에 들어야 다른 데서 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합 600등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럼 2교시부터 그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험 문제 강평하고, 답안지 강평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오늘은 2교시까지 끝나고 나서 꼭 내일 모레부터 바꿔야 될 답안지 형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3, 4명은 6시 안에 끝내는데 그 뒤에 저기는 6시 반, 7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봐가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앞뒤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거 내 맘이에요. 괜히 늦게 끝난다고 막 삐지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6시 반 좀 넘어서 늦게 끝난 사람은 6시 반, 7시. 그러니까 8명, 9명, 10명 넘어가면 어떤 때 7시 반에도 끝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올해는 10명씩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6시 반, 7시에 끝날 거니까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오늘은 좀 덜 할 거예요. 왜냐면 개별 첨삭이 아니라 답안지 즉각적으로 보고 뭘 바꿔야 될지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일찍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1교시 앞으로 수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걸 법조문을 한번 정리해줘야 2교시부터 할 걸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법조문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내용과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또 검토해보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첫 교시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다음 2회 때부터는 1교시에 오셔가지고 시험 보고 2교시에 강평, 여러분 사례 문제 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걸 3교시에 또 법조문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도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6월달 가서 동차반 실전 GS가 열리면 그때는 시간이 모자라요. 8문제 내지 10문제를 1시간 내에 정리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진도까지 정리하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진도는 정리해 주는데 기초 GS까지 이제까지 해온 것만큼 법조문을 이렇게 한꺼번에 본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기초 GS 하면서 내용도 정리하고 답안도 한번 내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답안지 써야 될지를 이 기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5월 16일 날 끝나는데 5월 16일 날 뒤에 2달이면 시험 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 기회는 없어요. 동차반에 학교 갈 기회는 평생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차는 동차반일 때만 학교 갈 수 있어요. 그죠? 평생 한 번이야. 내년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차하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올해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짜셔서 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개별적인 얘기들은 또 계속 우리 첨삭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7, 8분 됐으니까 3분 뒤부터 해서 60분 동안 시험 보고 4시에 끝나고 4시 한 5분부터 다시 또 3교시 수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